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메타가 굉장히 또 잘 이끌어줬습니다. 네. 메타가 어제 정규장에서 23% 폭등하면서 랠리를 보이자 나스닥 지수까지 3%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기술주들까지 다 같이 힘을 받았습니다. 정규장에서요. 하지만 오늘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가 대거 쏟아지면서 지금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정규장에서 7%대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 외에서는 급락이 나오고 있고 네. 알파벳이나 애플은 일단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시간 외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빅데이였는데 그게 또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규장에서는 기술주들의 강세가 있었는데 시간 외에서 이런 실적 부진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장에는 또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어서 나스닥의 상승을 그대로 받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늘 저희 시간에 녹여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일단 들려온 소식들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FOMC 이슈가 있었고요. 또 유럽권에서도 금리 결정이 계속 주요 이슈였습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더 큰 곳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선택지는 50bp 인상이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 측에서도 기준금리 50bp 올려잡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영란은행에서 영국에서도 50bp 인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살짝 뉘앙스가 달랐어요. ECB 측에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3월 추가적으로 50bp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을 명시했고요. 반면에 영란은행 측에서는 필요시 추가 인상하겠다라는 기존의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긴축의 정점, 영란은행도 도달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국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야 될 것이고요. 다만 ECB 측의 50bp 인상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그에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라가르드 총재 이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 따라가지 않은 시장과 조금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은행의 움직임이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금은 더 모든 상황들이 우호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 증시가 올해 상승할 확률 100%다라는 통계가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 3년 차에는 보통 증시가 호조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또 하나 하락이 나왔던 해, 그 다음 해에 1월 달에 5% 이상 오를 경우 그 해에는 무조건 올랐다라는 겁니다.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딱 5번 정도 있습니다. 그 전해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1월에 5% 이상 오르고 나면 그 해 여지없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 추가된 좀 우호적인 시각은 이겁니다. 은 가격이 금 가격 대비 굉장히 가파르게 뛰고 있다라는 거죠. 배런스 측에서는 이것이 은은 산업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 올해 경기 침체했는데 생각보다는 경기가 좋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약한 침체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다만 찝찝한 건 부동산입니다. 변수는 부동산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집값이 급락하게 된다면 소비자 심리나 기업 투자 등이 위축될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미국의 주택 가격에 선행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특성대로 본다면 뉴질랜드 주택 가격은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미국의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권 같은 경우는 보통 고정금리를 꽤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2, 3년 돌고 나면 다시 금리 변동이 있죠. 은행권에서. 그럴 경우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경제 타격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변수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이 부분은 살펴나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장 흐름 보겠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 말씀 주셨다시피 메타의 폭등 효과가 나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나스닥은 3%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S&P 500도 1% 이상의 상승이었죠. 다우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쪽의 부진 등이 영향을 줬겠죠.
제약과 에너지, 지난해 선전했던 쪽에서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빠졌고요. 지난해 매를 세게 맞았던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작년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 나왔죠. 자, 그리고 매주 이 시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게 줄었다? 그럼 여전히 고용이 탄탄하다? 이것이 될 텐데 이게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금리 인상 초기 작년만 해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습니다. 아직도 고용이 탄탄하네요. 긴축을 세게 하겠어? 이러면서 걱정의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금리 인상 후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이만큼 올렸는데도 고용이 괜찮네? 경제가 탄탄한가 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의 시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3주 만에 최저치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0.69% 떨어졌고 배럴당 75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아마 이것도 에너지 쪽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명확하죠. 빅테크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약과 에너지 쪽의 부진이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메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올려잡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실적 그리고 가입자 증가 등이 상당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고요. 테슬라도 4% 정도 올랐습니다. 2월과 3월에 상하이 공장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인데 그 앞에 이미 가격을 낮췄던 바가 있기 때문에 P 내려서 Q 올리는 전략이 잘 통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진 거죠. 오늘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점, 이건 우리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되는 내용이겠죠. 자, 코인베이스 급등 나왔습니다. 맨하탄 법원의 집단 소송 기각 움직임 속에서 개별 이슈긴 합니다만 코인베이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종목들로 들어가 보죠. 약간 불안할 정도로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경계감을 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이상 올랐고요. 엔비디아, AMD, 인텔 모두 다 강했습니다. 전기차 말씀드린 대로 주가 움직임 좋았는데 중국 전기차 쪽은 상대적 탄력은 조금 떨어졌다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메타 덕분에 올랐습니다. 메타, 로블록스, 유니티소프트, 패스트리 등의 종목들의 강세였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에너지 쪽은 오늘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의 분위기들 살피고 있던 가운데 또다시 챗봇, AI 이슈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쉬지 않죠. 뉴스적 측면에서 제목을 따본 거고요. 중국에서 챗 GPT가 상륙하면서 AI 관련주들의 급등이 덩달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률 한 달 정도 사이에 기본 40%, 높게는 60%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 바이두 측에서도 우리도 챗봇, 챗 GPT 같은 거 서비스 출시할 거야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빅테크 중에 하나인데 AI 회의를 요약해주는 팀즈 프리미엄을 공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AI 관련주들이 밤사이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오기도 했죠. 다만 국내에서 시세적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긴 시계로 봤을 때는 조정시 매수 관점을 많이들 외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단기 랠리에 그칠 것이다. 추가 상승 어려울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고 뜨거웠던 만큼 지금 이런 이슈에 현혹되어서 또 동참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실적 빅데이였죠. 막 글로벌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쏟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빴어요. 저희 방송 시간이 좀 준비 시간 쫓겨가지고. 일단 애플부터 보시죠. 장중에 4% 가까이 올랐었는데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제가 봤던 시간까지는 시간외에서 4% 정도 빠졌습니다. 지금은 살짝 낙폭을 줄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체크하시고요. 아마존과 알파벳과 퀄컴 모두 다 실적을 연이어 냈는데 아마존, 알파벳 모두 시간외에서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간외에서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당 이익이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워낙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전망이 나쁘다 보니까 EPS가 조금만 예상을 상회해도 그래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줄 것으로 보이는 건 결국 애플이 되겠죠. 2016년 이후 최대 분기 매출 감소입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4분기에 일이 참 많았어요.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정조 공장 가동 중단이 있었고요. 아이폰 고급 모델 생산 차질로 꽤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 때문일까요?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해서 좋지 않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는 그래도 강달러 여파를 조금 막고 있던 때다 보니까 해외 매출이 대다수인 애플에게는 그게 또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번 매출로 봤을 때 아이폰과 맥과 아이패드 모든 부분이 매출 예상 하회했습니다. 조금 이색적인 건 중국에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중국은 예상보다 매출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이폰의 전체 매출은 떨어졌다. 어디에서 구멍이 난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가 조금 잘못됐었던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는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국내 아이폰 관련주들에 대한 시각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시간에 좀 녹여보도록 하죠. 어제 우리 장 한판 정리입니다. 자, 코스피 0.7% 올랐고요. 코스닥은 2% 가까운 상승 나타냈습니다. 걱정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세가 일단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죠. 디스인플레이션 그리고 과잉 긴축을 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꺼낸 점 어제 미국의 흐름의 여파를 받아서 우리도 올라갔던 거고요. 환율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1원이나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어요. 작년 9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간 거고요. 이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500억을 샀는데 그중에 5천억 원이 IT로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다수가 흘러 들어갔고요. 반도체, 네카오, 태양광 쪽의 종목들 어제 대형주에서 괜찮았고요. 코스닥은 제약과 2차전지, XR, 비대면 진료, STO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잠시 후에 이 XR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수정 앵커가 브리핑을 해줄 거고요. 이제 2,500선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좀 저항에 대한 부담감 우리는 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흐름 이어졌고요. 더 갈 것이다라는 시각이 계속 나와요. 골드만삭스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국가별로 12개월 예상 수익률을 올려잡고 있는데 가장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쪽이 바로 중국과 한국이 되겠습니다. 올해 12개월 예상 수익률 중국은 16%, 한국은 15%입니다. 이유를 보면 달러가 약세를 띨 경우에 가장 좋은 투자처로 한국을 꼽았고요. 중국 레버리지가 가장 큰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국내 지금 테크 업체들에 대한 이익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이익 전망이 떨어지고 나서 글로벌 이익이 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더 먼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떨어질 여지가 적고 글로벌 이익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론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익이 턴할 것이다. 주가도 따라가겠지. 이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레버리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가 중국의 영향은 계속 받아갑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의 제1수출국이었네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시각이고요. 금리 인상이 종료돼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니 한국에도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시각이죠. 달러 약세로 인한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올 것이고 실적 올해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올해 실적에 관심이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결국엔 내년도 실적을 볼 것이고 2024년도 순이익은 굉장히 높게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베팅하자 이런 의견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전략을 짜봐야겠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빠지면 산다라는 심플한 제목을 내놨어요. 지금은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이 변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과잉 매수 쪽으로 꽤 많이 들어왔어서 좀 덜 오른 쪽을 노려보자라고 말합니다. 덜 오른 업종의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플랫폼과 게임, 미디어, 자동차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동차 섹터 조금 힘을 내줄 만한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일단 밤사이 미국에서도 자동차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개별 이슈입니다. 스마트 플러스 빌딩이라고 또 공부할 게 등장을 했어요. 국토부에서 스마트 플러스 빌딩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라고 합니다. 상장사만 추려서 관련 업체를 정리를 해봤는데 꽤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가요. 네이버, 통신 3사, 현대차, 그리고 각 건설주들이 확인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기술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때문에 기술 이용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걸 극복하자라는 거죠. UAM이나 로봇 등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똑똑한 건물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뭐 좀 투자 아이디어를 뽑아본다면 현대무벡스, SBB테크, 로보티즈 이런 로봇 관련해서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또한 시세적 부담이 있다면 좀 흘려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장 이슈들 들여다봤고요. 이제 저희 얘기해볼까요? 네, 앞서 얘기 주셨던 XR 기기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땡큐 메타라는 이야기를 외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이었죠. 뉴욕 증시에서 메타가 시간 외에서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메타가 시간 외에서 18%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규장에서 어제 23% 정도 폭등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나스닥 지수에게 강한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어제 정규장에서 우리 증시의 네카오도 이 덕분에 3%가량 주가가 올랐습니다. 메타의 실적 간단하게 한 번 더 짚어본다면 매출액이 예상을 상회했고요.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연으로 20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하겠다 이러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어제 네이버, 카카오 각각 모두 강한 상승세 나타내면서 이 메타의 훈풍이 나스닥 지수를 견인했고 그 부분이 플랫폼주까지 국내 증시까지 이끄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메타버스 관련주에게 또 호재가 됐던 소식이 바로 이건데요. 삼성전자가 퀄컴과 구글과 손을 잡는다. 이제 차세대 XR 기기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에 있었던 갤럭시 언팩 2023에서 깜짝 발표를 낸 건데요. 삼성전자 퀄컴과 구글과 협력을 해서 차세대 XR 폼팩터를 개발하는데 이 삼성전자가 만드는 XR 기기에 퀄컴의 칩셋, 구글의 OS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바로 이건 애플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관련된 기기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3사가 힘을 합쳐서 맞불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될지 이게 크게 본다면 삼성과 애플 간의 XR 기기 시장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올 뉴스들도 좀 더 체크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메타버스, AR, VR, XR, 기기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신도기어는 16%대로 웨이버스도 16%대, 나무가가 강하게 또 올라갔고요. MP나 MBT, 스코넥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같이 빨간불을 켜는 하루였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또 오랜만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속이 될 수 있는 상승인지 많이 또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XR 기기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규모 전망을 보면 2030년에는 1조 8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XR 헤드셋의 출하량을 본다면 2022년 1,800만 대부터 시작을 해서 2배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2024년, 2025년에 거쳐서 2030년에는 10억 대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또 스마트폰과 거의 맞먹는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소니, 삼성도 이 메타에 이어서 이제 고사양 XR 기기를 내놓겠다라는 계획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글로벌 IT 기업들의 신규 XR 기기 출시 일정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메타는 지난 10월에도 고급형 이 XR 기기를 내놓았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보급형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니도 지금 차세대 VR 기기를 2월 22일에 공식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XR 헤드셋인 리얼리티를 이르면 올 봄에 제품을 공개하고 나서 하반기에는 공식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삼성은 앞서 체크해봤듯이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도 퀄컴과 구글과 손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올해 중으로는 뭔가 또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기대해볼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있을 이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행사에서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메타버스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라고 하면 PC와 인터넷 시대인데 이때 유행했던 게임이라면 스타크래프트나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2세대가 3G, 4G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과도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로블록스나 제페토, 동물의 숲 같은 게임들이 있겠고요. 지금이 바로 이 3세대 메타버스 시대가 될 텐데요. 이 시대에서 주인공으로 다시 부각받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간밤에 또 메타가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과 메타의 콜라보 느낌이었던 어제였습니다. 시세적인 연속성 뛸 수 있을지, 지금 트렌드가 많이 매를 맞았던 쪽들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꽤 많이 매를 맞았었죠, 작년에. 올해는 좀 다를 수 있을지 말씀 주신 포인트들 잡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 성공 투자 시간 통해서 저희 다뤄본 이야기 전략들 함께 이어가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자리해 주셨죠. IBK 투자증권의 함정남 차장님 모셨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2500선이 이제 네. 임박했습니다. 네.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계속 경계했는데 또 더 잘 가서 신나기도 하지만 어떤 전략으로 좀 선에 있을까요? 전략선에? 사실 오늘 아침에 딱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하고 나서 오늘이 돌파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좀 기대 반 우려 반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과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에서 사실 오늘 이렇게 떠버렸으면 금요일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다소 좀 강하게 치고 올랐던 부분 때문에 오늘 음봉을 맞으면 조금 하루 종일 좀 불편하고 어깨가 네. 무거워지는 2,500의 돌파는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에서 한국장이 우리가 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시간에서 우리가 좀 차분해질 수 있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좀 오히려 지금은 좀 냉정하게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저는 좀 사실 좋을만 했다가 이제 우리한테는 반영도 안 되고 꺼지는 것 같아서 아쉬워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피로감이 쌓이는 것보다는 좀 건전하게 맞을 매를 맞으면서 가는 과정이라서 저는 오히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시각이 너무 좋네요. 사실 네. 뉴욕장 나스닥의 3% 상승은 우리가 못 받아가겠구나라는 아쉬움이 시간의 빅테크 실적으로 인해서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중장기 관점에서 지수 호흡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 이 정도로 살짝 눌러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지수적, 시장적 측면인 거고요. 네. 애플 얘기로 들어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애플의 실적 상황이 안 좋을 걸 예상하고 예상치를 냈는데 그보다 좀 하회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중국 걱정을 꽤 했는데 중국은 매출 예상 상회고 아이폰은 또 매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요 아니에요? 그 대답을 누가 할 수 그죠? 있을까요? 침체는 아니지만 충분히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특히 IT 쪽은 그래서 작년에 가장 많은 하이닉스 실적 보세요. 지금 이쪽은 박살이 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박살을 딛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앞으로는 나아진다라는 과정.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올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약하게 지나가는 게 좋아요. 약하게 지나간다면 아이러니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약하게 지나간다면 약하게 오다가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러면 금리를 못 내리게 되죠. 연준이 경기 침체를 바라보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반기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것을 되게 쉽게 받아들이고 아마 그럴 거야 쉽게 얘기하는데 그러기 위한 대전제는 실적 박살 증시의 하락이 한번 하락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 시그널이 나와야 돼서 저는 올해 4월, 5월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막 과열되지 말고 홀딱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에 LG 실적 발표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것은 이제 LG 이노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은 부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빠르게 선반영 시켰지만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선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반영 시켰다. 그리고 이번에 맞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는 발표하고 나서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에 대한 확인 과정을 다음 주에는 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의 아픔은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대표적 관련주가 LG 이노텍이잖아요. 네. LG 이노텍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좀 개별 종목 전략입니다만 조금 보수적이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XR 기기로 이제 좀 함께 가고 이제 XR 기기랑 애플카 갈 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막 갔던 건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식상한 하나는 재료,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재료, 자동차는 아직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사실 장기적인 포트를 짜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실적 박살로 인해서 애플이 밀린다. 이 타이밍을 LG 이노텍을 또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은 맞겠지만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겁긴 하지만 좀 긴 호흡을 갖고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좀 아예 전략을 전격 수정을 하신다면 좀 대응이 좀 오히려 좀 더 냉정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차장님의 뷰를 저희는 전해 듣고자 모신 거니까요. 시장도 그렇고 일단 종목도 그렇고 어찌 보면 뭐 반가웠던 상승이지만 경계감은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주식하고 빠질 게 아니다 보니까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땐 지금 뭐 숯불에 고기 구워 먹을 게 아니라 네. 약간 수비도 공법으로 조금 길게 그렇죠. 끌고 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상승, 뭐 메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제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의 네네.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단 말이죠. 계속해서 성장주 강세 네카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가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시각 또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예전에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 저항선 믿고 카카오를 사셔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처음으로 해서 좀 의아해 하셨다라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좀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사셔야 된다라는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저항선까지는 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저항선을 짧은 기간 동안 3번을 터치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뚫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망치를 계속 하면은 깨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돌파할 수 있으리라는, 그리고 메타가 워낙 분위기가 좋습니다. 메타가 좋았던 이유는 사실은 우리 네이버 카카오에 좀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죠. 확실한 것은 자사주 매입 효과가 절반은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절반은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과 마크 저커버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에피션시라는 단어를 30번 넘게 썼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효율성, 사람 잘라내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전망치에도 신뢰성을 자꾸 주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에도 직결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쪽이 좋아지는 산업 속에서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림없이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다음 저항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네이버는 사람들은 다 네이버 카카오면 뭐 살래? 그러면 다 네이버 산다고 하는데 탄력은 늘 카카오가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로 구분지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늘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자리에 있으니 굳이 네이버가 더 우위다. 오히려 네이버가 더 무거워요. 오히려 냉정하게 본다면
그런데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가 뭐 무겁다, 나쁘다 이런 것을 구분 짓지 마시고 더 가냐 마냐? 글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에 대한, 카카오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 위에 사서 아직도 40, 50%가량 30% 이상 손실이 나신 분이라던가 이제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단타가 아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마인드를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가 20만 원을 돌파하려고 했었던 이 가격에 19만 원 찍고 막 이랬던 적이 2014년도에도 있었던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21만 원이면은 그때 라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코스피가 2000선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을 때 제가 2000선을 안 깨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저항선은 강력한 지지선을 만든다라는 가격이 지금 네이버 20만 원 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장기 포트로 바라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30% 이상 손실이 나신 분들이라 한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과거에는 너무 고밸류였지만 지금은 고밸류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그 논쟁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여줄 것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무관하게 장기 포지션으로 전략을 짜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죠. 반도체도 그런 색깔을 가질 수 네. 있잖아요. 함께 담아두실 수 있는데 손색이 없다. 걱정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조금 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왔다. 밸류 부담을 덜어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은 네이버야 카카오예요. 아, 구분을 진짜 하나 선택하라면 아 그냥 뭐 굳이 한다면 네. 예. 저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걸 사고 저는 좀 감정에 약간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상장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카카오는. 근데 네이버는 아직은 보여줄 것이 있다. 뭐 웹툰 나스닥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도 그리고 1차 저항선에도 네이버는 못 가서 저는 네이버를 먼저 살 수 있는 데는 좀 심리적 부담은 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심적 부담이 좀 덜하다는 그럼요. 거에 굉장히 네, 많은 덜 분들이 먹더라도 제 마음이 편한 주식을 사는 것이 언제나 잘 갈 때는 끝까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가끔씩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잘 모르는 섹터가 올라가면 결국 단타를 치고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섹터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 수익을 끝까지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이 간다 하더라도 카카오는 단타를 쳐야 되는데 네이버가 만약에 방향을 잡아준다면 저는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의 우선순위는 네이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는 법을 알아야지만 과실을 높은 곳에 있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따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공부의 중요성을 저희가 다시 배웠고요. 일단 네이버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이유고요. 자, STO 얘기해보죠. 증권형 토큰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는 토큰 증권으로 발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저도 그 들어요.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이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거래법, 뭐 유통성, 호등, 배당, 의결권 이런 거에 강점을 띄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엔 제도권, 이래서 증권주 이렇게 수혜주가 거론이 됩니다. 동의하시는지 이 STO가 정말 다음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큰 먹거리가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토큰 증권이라고 말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증권형 토큰이 하니까 토큰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는 증권 상품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취지죠. 지금의 취지이기 때문에 토큰 증권이라는 말이 저도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단어이지 않나. 오늘 저도 그거를 말로 시작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참 포인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혹시나 간단하게 한다면 수익형 상가를 살 때 우리가 30억 정도 있어야 이제 부동산 임대 수익 상가를 살 수 있는데 건물주가 되는데 지금 이걸로 하게 된다면 수익형 상품에 대해서 쪼개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주의 소액으로 건물주의 느낌을 향유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나도 강남집을 지분 투자할 수 있다 이거죠. 집은 안 돼요. 왜냐하면 단지 소유권으로는 안 됩니다. 호텔. 증권이라는 것은 이 수익형 상품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한 가지 좀 탄식이 나오는 게 우리 주식이라는 것이 참 그렇지. 수익을 분배받는 건데 우리는 오로지 매매 차익만 좀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것을 발행함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소액으로
이제 임대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거고 정부에서는 새로운 세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니 그래서 이것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모두의 리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의 강한 만큼 갈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많은데 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선을 그어질지 아직 퀘스천 마크들이 많아서 맞아요.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허용해야 될지 몰라서 가는 거는 맞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무거운 불안감을 갖고 가야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아직은 환경이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솔직한 제 이제 속내를 말씀드리면 워낙 올라간 것은 이제 조금 부담돼서 매수가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틀림없이 이쪽들이 더 갈 거예요. 그런데 증권주가 수혜를 본다면 SK증권, 상상인증권만 할까요? 다른 증권사들도 다 준비를 할 거고 네. 그거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수도 좀 올라오고 하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아직 안 오른 넥스트 증권주를 좀 해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가 또 벌써 많이 나와요. 또 뭐 대신해서 카사 플랫폼 인수 한 네, 해만에 얘기 맞아요. 나오고 키움은 한국 정보 인증과 손잡고 뭐 구축 한 해만에 얘기 나옵니다. 저도 STO 꽤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 전체 뭐 토큰 시장의 비중으로 치면 1%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네네. 결국 이 시장이 확장될 거고 그게 제도권으로 갔을 때 괜찮지 않을까 기대감은 있습니다. 토큰으로 하는 증권이니까 증권 상품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제가 무슨 플랫폼에서 요거 팔려 나가는 걸 한번 보고 있었는데 무슨 큰 리조트 하나가 6분 만에 딱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처음에 NFT 나왔을 그러니까요. 때 경매 물품 그냥 그 자리에서 나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뜨겁긴 초반에 뜨거워요. 인기가 뜨거울 것이라서 이것이 잘 제도화 정착된다면 진짜로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부담되신다면 다음 증권주를 보시는 건 어떨까? 좋습니다. 다음 자리는 뭐가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거리를 남겨둬 보죠. 뭐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래 활성화라던가 제도적 장치 마련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공부하자 STO 저희 정리할게요. 태양광 가겠습니다. 모처럼 태양광이 어제 흐름이 좋았습니다. 연말 연초 모멘텀 하나도 없었고요. 태양광,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가격들 떨어지면서 부담이 있었는데 어제장에선 좀 대형주가 시세를 내줬습니다. 외국인도 사줬고요. OCI 사도 괜찮을까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뭐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이 아니네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네. 반도체에서 치킨 게임이 일어난다는데 진짜 치킨 게임은 이제 폴리실리콘이었던 거예요. 작년에 미국에서는 중국 불편에 윈장식으로 공격하면서 이제 폴리실리콘 안 하고 미국에서 자체 생산할 거야 그랬더니 지금 전 세계 폴리실리콘 웨이퍼 생산량 중국이 90%가 넘거든요. 거의 독점 수준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자체 생산하려고 해가지고 중국을 버리겠다라는 이제 이런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니들이 지금 과연 그럴 수 있어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생산을 해버립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폴리시콘 가격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거든요. OCI가 못 갔던 결정적인 이유였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수출 보복 조치로 해가지고 생산기술 수출 규제를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중국이 미국 공격하는 거잖아요. 우리 니네한테 뭐 이거 안 할 거야. 우리 쓰지 않고 우리 빼고 니네가 한번 스스로 해봐봐. 라고 지금 중국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뉴스는 사실 지난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져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 사실 그것에 찐 수혜라고 한다면 OCI보다는 틀림없이 하나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은 중국에서 발생한 치킨 게임이 워낙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져 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강하게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살짝 고개 정도 뭐 요런 정도 딱 한 번 정도 고개를 든 이런 시점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따른 반등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내에서 친환경과 이런 것들은 주가가 다 신고가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미국은 자체적으로 정부가 도와주고 자기 기업을 살려가는데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치킨 게임에 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좀 친환경 섹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좀
폴리실리콘 가격과 함께 보면서 좀 OCI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쉼의 기간이 지금 아직은 친환경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친환경을 언제 보면 돼?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장 갈 때 못 갔기 때문에 미국장이 한번 쉬었다가 다시 갈 때 좀 우리가 같이 달아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6월에 있을 부채 한도 상향이 협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이쪽에 대한 친환경 또 하나큐셀과 관련돼서 하나솔루션이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뷰를 우리나라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 가서는 조금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반등은 좀 보내주죠. 이제 공략주 가야 될 텐데 가기 전에요. 좀 AS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LG전자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있고 한데 어제 또 반도체 쪽 분위기도 괜찮았고 하니까 한미반도체도 짚어볼 건데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률 20%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도체 본다면 한미반도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뭐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그 뷰 유지하시고 끌고 가야 됩니까? 네, 반도체는 계속 사 모으신 이후에 어느 날이냐면 소부장 중에 어떤 한 종목이 10% 이상 뜨는 날 제 포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소부장과 반도체로 잡게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근데 그것이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는 반도체에 대비해서 딱 포가대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낙수 효과가 우리 증시에도 올 것이고 하반기에는 반도체에 대한 시그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언제 시작점을 알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봐야겠지만 투자를 줄일 수 없는 부분, 경쟁력이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EUV와 후공정 단에서는 투자를 줄일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DDR5까지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 종목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모아가신 이후에 어느 날 스파스를 한 번에 담을까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종목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선익시스템이요. 어제 한 2.6% 올랐습니다. 1월 18일 공략주예요. 선익시스템에 대한 시각, 어제 또 마침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슈가 됐고, 메타버스 낙폭 과대로 반등,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정리하실 겁니까? 끌고 가실 겁니까? 정리할 상황이 아니죠. 할 이유가 없습니다. XR기기 아직 출시 안 했잖아요. 자, XR기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스플레이 회사에서도 승부를 걸고 있고, 애플에서도 승부를 걸고 있고,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마음에 든 괜찮게만 게임만 하나만 제대로 나온다면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을 수 있을 만한 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핵심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쪽의 XR 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저께 음봉이 아직 포함시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세스라든가 뉴프렉스 이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XR 게임주들도 꼭 정리해 두셔서 게임주들과 함께 왜냐하면 XR 기기가 참 메타버스도 좋게 보는 이유가 XR 기기를 자꾸 뒤로 미루는 이유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딱 우리나라 PC와 인터넷 보급 속도가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던 것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것을 정말로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메타버스라든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그 콘텐츠 게임이 등장한다면 이것은 불티나게 팔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컨텐츠가 아직 애플 측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올 여름에는 출시한다고 하니 지금 전혀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선익시스템 살펴주셨고요. 차장님과 얘기 나누는 사이에 네이버가 실적이 나왔네요. 저희 앞서 네카오 얘기 나눠보면서 선택지는 네이버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었는데 작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 기록을 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 나타냈습니다. 작년 전체 영업이익도 한 1.6% 감소한 것으로. 근데 사실 이 정도는 저희가 감내하고 알고 그렇죠. 있던 내용이기 네네네. 때문에 요거 오늘장 우리 네이버가 어떻게 소화를 할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은 IS 동서입니다. 또 전혀 다른 섹터로 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업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설. 지금 아직 건설을. 근데 제가 올해 건설이 조금 오히려 하반기에는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그 뜻은 반도체가 실적 박살나고 아직은 돌지 않았지만 주가에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 PF가 터지지만 않는다면. 근데 지금 그쪽에 필드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터질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금리가 이제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 있을 이제 금통위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는 이제 반반 정도 아직은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PF가 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건설주들도 건자재주들도 충분히 이제 뭐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점에 어디이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치도 썩 좋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죠.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뽑아온 이유는 IS 동서는 똘똘한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폐배터리에 관련된 핵심 기업으로서 색깔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 앞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왕 그러실 거라면 앞으로 2, 3년 동안 사가실 거라면 폐배터리를 사십시오. 2025년부터 그 2026년부터 2, 3년 동안 간다면 2, 3년 후에는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 최적화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바닥에서 버쩍버쩍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이 종목과 성일하이텍, 세비캠 뭐 이런 종목을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버쩍버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IS 동서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회사 첫 번째 인선 ENT입니다. 다 아시는 종목이죠. 국내 1위 건설 폐기물 중개 처리 업체인데요.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 폐기물뿐만 아니라 자동차 폐기물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 아, 오케이. 얘가 자동차를 모으겠구나. 자동차를. 인선 모터스가 있습니다. 얘네가 인선 ENT 100% 자회사인데요. 앞으로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을 이제 당연히 전략 사업으로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타운 마이닝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금속 폐기물 재활용 기업인데 당연히 폐배터리에 대한 이것을 그러네요. 재활용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유한 리디온 지분을 투자 통해서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일련의 이제 그 밸류 체인을 모두가 다 확보를 했다. 하나는 모으고 하나는 분류하고 하나는 빼내는 그래서 밸류 체인을 모두가 다 갖춘 기업이 IS 동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약간 폐배터리 ETF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굉장히 큰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큰 거래가 터지면 시간을 상당 기간 소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건데 지금 이제 그 시간 기간 조정을 너무나 예쁘게 좀 주고 있는 자리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장기 호흡으로 폐배터리를 그리고 본업도 지금이 최바닥이야.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 날개는 이거는 아예 기업이 다른 컬러로 바뀔 수 있는데 라는 점과 나중에 진짜로 폐배터리와 관련된 밸류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때가 되면 IS 동서는 끼가 있는 녀석이에요. 과거에 건자재주가 올라갔었을 때도 텐베거를 한번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뭐 지금부터 텐베거가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에 워낙 주가가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갔었던 거지만 좀 적절한 끼도 있는 종목이라서 좀 긴 호흡으로 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소개해드렸습니다. IS 동서 살펴주셨어요. 작년에 정말 고생이 많았던 종목인데 올해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크게 거래 터지고 나서 좀 예쁜 흐름 보여줍니다. 34,000원대 후반 거래되는데 텐베거 얘기하셔서 괜히 목표가 기대돼요. 아니요, 텐베거를 쓰지 마십시오. 단기적인 1차 저항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터치하면 다시 제시해 드릴 텐데 4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00원의 목표 라인 잡고 IS 동서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쪽에서 많은 강점을 갖고 있네요. 자, 저희 얘기가 나온 김에 3기 EV라는 종목이 오늘 신규 상장 예정이 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전문 업체니까요. 장중에 3기 EV 한번 체크하시면서 어떤 흐름 보일지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개장전 성공 전략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